어느 날 문득 집안을 가득 채운 정막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순간이 있습니다. 단순히 조용한 상태를 넘어 공기 자체가 무겁게 내려앉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나갔고, 한때는 쉴 새 없이 울려대던 전화기는 이제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되어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직장과 사회라는 무대에서 내려온 뒤 당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텅 빈 거실과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음뿐입니다. 이때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물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서서히 잊히고 결국 아무도 찾지 않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하고도 시린 공포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공포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모임에 길을 쓰고 나가고 이미 멀어진 지 오래인 지인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행여나 남들에게 외로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은 자식들에게 대접 못 받는 노인으로 비춰질까봐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고 화려한 옷으로 몸을 감쌉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 틈에 섞여 억지로 활기를 연기하고 돌아오는 길, 당신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깊은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억지로 끼어앉은 그 자리가 사실은 당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당신의 영혼은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구걸하듯 얻어낸 짧은 대화가 당신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홀로 서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지만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으려 그토록 애를 쓰는 것일까요?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키워 집안의 정막을 지워보려 하고 아무 의미 없는 뉴스 기사를 훑으며 시간을 죽여보지만 그럴수록 고독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당신을 덮쳐옵니다. 당신은 혹시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이 부끄러워 대충 끼니를 때우지는 않습니까?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남들에게 낙오자처럼 보일까봐 일부러 바쁜 척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소중한 황금기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헌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결코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불청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고독을 마치 전염병처럼 취급하며 피해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지 않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주말에 불러주는 이가 없으면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초라함의 실체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자신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쏟았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써본 적이 있습니까?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했던 그 수많은 배려를 정작 가장 지치고 외로운 당신 자신에게 베풀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지혜의 서재에서는 당신의 그 텅 빈 시간을 존엄과 기품으로 채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남들의 인정에 목매는 비참한 노년이 아니라 홀로 있어도 거목처럼 당당하고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당신의 등을 굽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나약한 마음입니다. 이제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의 무게로 우뚝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며 초조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창밖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찻잔에 담긴 온기 속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깊은 충만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고독을 초라함에서 위대함으로 바꾸는 그 엄숙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평생을 사회적 도구로 살아오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지난 세월은 오직 누군가를 위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어야 했고,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가정을 지켜내야 했으며, 직장에서는 부장이나 사장이라는 직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 석 자보다 누구 아빠, 무슨 과장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했던 시간들입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정해진 위치의 톱니바퀴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고 자신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당신을 그 익숙한 톱니바퀴에서 밀어냈을 때 당신은 갑자기 광막한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기분을 느낍니다. 나를 정의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던 수많은 관계와 직함이라는 껍데기가 일시에 벗겨진 자리에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대화해 본 적 없는 낯설고 초라한 노인 한 명만이 덩그러니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비극적인 실체입니다. 타인이 곁에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벗어던진 진짜 나와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외로운 것입니다. 나를 증명해줄 사회적 도구가 사라지자 내면의 자아가 버티지 못하고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에 의한 자기 소외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늘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보탬이 되어야 하고 친구들에게는 무언가 보여줄 만한 영향력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 기능적 가치에 매몰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의 쓸모를 증명할 수 없게 된 지금의 자신을 향해 스스로 나고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오직 타인에게 주는 도움이나 사회적 직함으로만 결정되는 것입니까? 당신이라는 우주는 그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때만 빛나는 소모품이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은 사실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으면 안 돼. 사람들과 어울려야 건강한 거야라는 세상의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혼자 있는 자신을 비정상적인 존재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강박은 결국 당신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원치 않는 돈을 쓰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어낸 관계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바뀌면 혹은 당신의 쓸모가 다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관계일 뿐입니다. 당신이 초라해 보이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옷차림이 낡아서도 당신의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홀로 있을 때의 고귀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고통스럽지만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 비워둔 시간은 설레고 풍요로운 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전화기 알림음에 일희일비하며 타인의 삶을 엿보는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로소 찾아온 이 정적 속에서 당신의 내면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사회적 관계의 상당 부분은 사실 허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현직에 있을 때, 당신이 힘이 있을 때 곁에 머물던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조건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진 지금 당신 곁을 떠난 이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떠나감으로써 당신은 비로소 진짜 사람과 가짜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타인을 위해 내어주었던 당신의 마음자리에 이제는 당신 자신을 앉힐 수 있는 귀한 여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여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여백은 당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준비된 캔버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지독한 공허함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독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낀 타인의 먼지를 털어내고 진정한 자아로 거듭나게 하려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사람은 이 여백을 어떻게 채울지 몰라 허둥대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이 여백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변화의 서막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침묵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망치를 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날카로운 외침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처절하게 너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고 외쳤을까요? 왜 군중 속에 섞여
평범함이라는 안락함에 안주하는 자들을 향해 가축과 다름없다는 독서를 퍼부었을까요? 니체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지독한 고립감을 이미 150년 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며 고독의 정수를 길어 올린 인물입니다. 그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위대해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성스러운 광야였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당신이 아직 군중의 도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단언합니다. 군중은 약합니다. 그들은 혼자 서 있을 힘이 없기에 떼를 지어다니며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안심하려 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튀는 행동을 하거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들과 비슷해지려 애쓰고 남들의 박수 소리에 목매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춤을 추는 자는 결코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초라함은 사실 군중이라는 울타리에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노예의 근성이 뿜어내는 비굴한 냄새일 뿐입니다. 니체가 제시한 인류의 지향점, 초인즉 위버맨시는 바로 이 고독을 자신의 창조적 에너지로 뒤바꾼 존재입니다. 초인은 타인이 정해준 가치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고독이라는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 그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만의 빛을 발견하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자입니다. 니체는 인생의 단계를 세 가지 상징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의 관습과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낙타처럼 살아왔습니다.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에 복종하며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왔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낙타는 자유를 갈망하며 사자로 변합니다. 나는 원한다라고 외치며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고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품격의 완성은 사자를 넘어 아이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완성됩니다. 아이는 망각하며 새로운 시작이며 유희입니다. 아이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놀이에 집중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저 그 순간의 행위 자체가 목적일 뿐입니다. 혼자 있어도 초라해 보이지 않는 노년의 품격은 바로 이 아이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내면이 이끄는 대로 삶을 유의로 즐기는 단계. 남들이 나를 초라한 노인으로 보든 고독한 낙오자로 보든 그것은 그들의 사정일 뿐이며 나는 오직 나만의 놀이와 창조에 몰입하는 것. 이것이 니체가 말한 가장 고귀한 인간의 형상입니다. 동양의 지혜 또한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선비가 평생을 두고 경계했던 수양의 핵심은 신독이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을 속이지 않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품격이 타인의 감시나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자존감에서 비롯된다는 선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도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자신을 가다듬는 노년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반면 남 앞에서는 거드름을 피우다가도 혼자 있을 때면 한없이 나태해지고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내면의 비어있음이 밖으로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품격이란 결국 결핍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고독을 결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구걸합니다. 나 좀 봐달라, 나를 잊지 말아달라며 애처로운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고독을 충만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빈자리에 자기 자신을 채워 넣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홀로 있는 시간은 당신의 영혼이 단단해지는 담금질의 시간입니다. 뜨거운 화염 같은 외로움을 견뎌내고 찬물 같은 정적 속에 자신을 담글 때 비로소 당신의 인격은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품격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지독한 공허함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초인이 깨어나고 싶어 지르는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이제껏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억눌려왔던 당신의 진짜 본능이 이제는 진정한 주인이 되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싶어하는 갈망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독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품격 또한 그 깊이만큼 단단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느냐가 아니라 혼자 남겨진 그 순간에 얼마나 평온하고 당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타인의 박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박수를 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읽은 책 한 권, 내가 정성껏 차린 식사 한 끼, 그리고 내가 정갈하게 정리한 잠자리. 그 소박하고도 엄숙한 일상의 행위들이 쌓여 당신만의 성체를 이룹니다. 세상이 당신을 잊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당신을 방해하지 않는 이 시간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이제 당신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입법자가 되었습니다. 니체가 그토록 찬미했던 자신만의 별을 가슴에 품은 위대한 단독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단독자로서의 자부심이 어떻게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인 향기로 피어나는지 가슴 아픈 사연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담론이 우리의 팍팍한 현실 위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피어나는지 제가 직접 지켜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구체적인 풍경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대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평생을 불꽃처럼 살았던 김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현직에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의 부하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의 수첩은 1년 내내 빈틈없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의 박수와 아부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섰을 때 그의 세계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지독한 침묵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려대던 핸드폰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고 명절이면 집 앞까지 줄을 서던 선물 꾸러미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간 김 선생은 배신감과 공허함에 젖어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 회사에 어떤 공을 세웠는데라며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질할수록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버려진 노병이라 부르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행여나 길에서 옛 부하 직원을 만나 자신의 꺾인 뒷모습을 보일까봐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답답함에 이끌려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노신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노인은 김 선생보다 대여섯 살은 더 많아 보였지만 묘하게 눈길을 끄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브랜드 옷은 아니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다려진 면바지에 빳빳한 칼라가 살아있는 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는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면서 홀로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무릎 위에 두꺼운 양장본 책 한 권을 올려둔 채 가끔 창공을 응시하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했습니다. 김 선생은 의아했습니다. 저 노인은 저렇게 혼자 있는데 왜 저토록 당당해 보일까? 왜 그의 주변에는 비참함이나 쓸쓸함 대신 설명하기 어려운 고고한 기품이 흐르는 것일까? 며칠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김 선생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노신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혼자 이렇게 매일 나오셔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정말 적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은퇴하고 나니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아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노신사는 읽던 책을 천천히 덮으며 인자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 나는 지금 나하고 대화하느라 바빠서 심심할 틈이 없소. 평생 남의 비위 맞추고 남의 목소리 듣느라 정작 나하고는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거든.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과 마주 앉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중이라오.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이제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보다 더 귀한 자유가 어디 있겠소? 그 순간 김 선생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이유가 혼자 있음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전혀 모르는 내면의 무지에서 왔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타인이 채워주는 관심이라는 가짜 연료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노신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초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초라하게 대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계급이 결정되는 법이라오. 그날 이후 김 선생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원망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같이 일어나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집안에서도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식탁에 예쁜 그릇을 꺼내 정성껏 음식을 담았고 평생 돈 버는 데만 쓰느라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취향을 하나씩 찾아 나갔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고 젊은 시절 꿈꿨던 붓글씨를 쓰며 홀로 숲길을 걷는 시간의 무게를 온전히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시작하자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처럼 직함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평온함과 깊이 있는 통찰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 선생은 예전처럼 그들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그들이 떠나가도 그의 내면은 여전히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타인이 주는 박수는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지만 고독의 광야에서 스스로 일궈낸 자존감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 선생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홀로 있어도 초라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은 그들이 가진 재산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대접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버리고 자신의 내면이라는 깊은 바다로 침잠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세월도 고립도 결코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그들의 영혼을 더욱 투명하고 단단하게 정제할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당신이 홀로 있는 그 방 안의 공기는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비로소 찾아온 자유에 대한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까? 김 선생의 사례가 고독을 통해 자신을 구원한 이의 승전보라면 이번에는 그 반대의 길을 걸으며 스스로를 소멸시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평생을 사교계의 여왕이라 불리며 화려한 모임의 중심에 섰던 이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왜 그토록 타인의 박수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그 집착의 끝이 얼마나 처절한 고립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녀에게 정적이란 곧 자신이 잊혔다는 증거였고 아무도 찾지 않는 오후는 곧 자신의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 여사님은 은퇴 후에도 현직 시절 못지않게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각종 동창회, 봉사단체, 문화센터 강좌까지 그녀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죠. 그녀는 늘 모임의 회장을 자처하며 수십 명의 사람을 이끌었고 매번 비싼 식사와 선물을 대접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남들에게 여전히 잘나가는 사람, 자식들이 용돈 듬뿍 주는 팔자 좋은 노인으로 보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이유는 그들과의 진심, 어린 교류가 그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만 느껴지는 그 일시적인 안도감, 즉 나는 아직 건재하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편에는 깊게 패인 상처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현관문 앞에서 늘 지독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수십 명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정작 신발을 벗고 들어선 집 안에는 차가운 어둠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어둠이 무서워 곧장 텔레비전을 틀고 다시 핸드폰을 열어 오늘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좋아요와 영혼 없는 댓글들이 달릴 때마다 그녀는 마치 마약에 취한 듯 잠시 고통을 잊었지만 화면이 꺼지는 순간 찾아오는 공허함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결국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평소 그녀를 따르던 이른바 동생들이 권유한 무리한 투자에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사고가 터진 후 그 많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녀를 외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밥을 사고 선물을 안길 때는 언니처럼 어머니처럼 따르던 이들이 그녀가 어려움에 처하자마자 누가 투자하라고 등 떠밀었느냐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자식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며 대우받기를 원했던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자녀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그제야 이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관계의 성벽이 사실은 거품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을 구걸하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었던 그 수많은 가짜 웃음들이 사실은 자신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칼날이었음을 무너진 통장, 잔고와 텅 빈 통화 목록을 보며 처절하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잃어버린 돈에 대한 회한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지 못한 채 타인의 노예로 늙어버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의 몰락은 우리 시대 수많은 시니어가 앓고 있는 관계 중독의 전형적인 결말입니다. 니체는 일찍이 이런 자들을 향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타인에게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것을 미덕으로 포장하려 한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이유 중 상당수는 사실 타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자신의 빈약한 내면을 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직시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으로 그 고통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빌려온 박수 소리는 결코 당신의 자존감이 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은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모품과 같아서 끊임없이 더 큰 자극과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 여사님처럼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을 가꾸는 사람은 타인이 거울을 치워버리는 순간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고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 속의 소외가 가진 가장 잔인한 민낯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가장 비참하게 고립되는 역설. 그 비극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자아가 서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지 않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여사님이 걸었던 그 화려한 가시밭길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잊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때야말로 당신이 평생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억눌러 왔던 당신의 본질을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는 에너지를 오늘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평온한지를 탐구하는 데 쓰십시오. 우리는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습니다. 품격이란 타인이 나를 대접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접하는 방식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만 명의 팔로워보다 중요한 것은 깊은 밤 홀로 깨어있는 시간에도 자신과 눈을 맞추며 미소 지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당신은 지금 혹시 이 여사님처럼 텅 빈 객석을 향해 필사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대 뒤로 내려와 분장을 지우고 오직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 모습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제 그 가짜 화려함을 걷어내고
진정한 자아로 거듭나기 위한 생각의 전환, 그 마인드셋 솔루션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박수 소리에 취해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그 비극적인 결말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누군가의 그림자 뒤로 숨으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홀로 서 있어도 거목처럼 당당한 자신만의 성체를 쌓아 올리시겠습니까? 초라해 보이지 않는 품격은 단순히 결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깊게 뿌리 박힌 생각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영혼에 새겨야 할 3가지 생각의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혼자 있는 것을 버림받은 상태 혹은 낙오된 상태로 인식해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는 것이 곧 나의 사회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믿었기에 그 시간을 어떻게든 때우거나 견뎌야 할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한 시간으로 명명하십시오.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무례한 요구로부터 당신을 완벽하게 격리하고 오직 당신이라는 위대한 존재와 독대할 수 있는 특별한 전용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고독은 당신이 세상에 지쳐 쓰러졌을 때 찾아오는 형벌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깊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당신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는 성소여야 합니다. 이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고독으로 부르기 시작할 때 당신의 표정에는 비굴함 대신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 것입니다. 둘째,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시니어 세대가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너그러워야 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하며 그래야만 사람들이 나를 찾아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경계가 없는 친절은 배려가 아니라 무능일 뿐이며 타인은 그런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만만하게 여깁니다. 진정으로 고귀한 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전쟁을 할 준비를 하라는 말처럼 여기서의 전쟁은 타인을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취향,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고고한 시간을 침범하려는 무례한 요구들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까다로운 노인 혹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단호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단호함이 곧 당신의 품격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는 비굴한 미소보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굳게 담은 입술이 당신을 훨씬 더 당당하고 품격 있게 만듭니다. 셋째, 과거의 직함이 아닌 현재의 존재로 당신을 정의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대화의 시작을 내가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자신이 타인에게 보여줄 매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전직 사장이나 교수, 혹은 누군가의 부모라는 낡은 훈장은 이제 서랍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그 껍데기들은 당신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했던 도구였을 뿐, 인간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현재 당신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어떤 숲길을 걸으며 무엇을 느꼈는지, 오늘 당신이 차려낸 식탁에 어떤 정성을 담았는지가 당신의 진짜 신분증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댄 사람은 과거와 함께 늙어가지만 현재의 일상에 몰입하는 사람은 세월을 초월한 기품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무엇을 해왔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당신이 사회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마치고 비로소 인간이라는 한 편의 예술 작품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3가지 생각의 틀을 갖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우리에게 갑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말은 마치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색함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릴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은 세월의 주름마저도 훈장처럼 고귀하게 느껴지는 홀로 서 있는 거목의 형상일 것입니다. 산 정상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가 옆에 다른 나무가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듯 당신 또한 그래야 합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맞춰 춤추던 광대의 의상을 벗어던지고
이제 당신만의 무대에서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공연을 시작하십시오. 이제 이 단단해진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당신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뿌리라면 행동의 변화는 그 줄기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당신의 고독을 찬란한 축복으로 바꾸어줄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당신의 외양을 정갈하게 가꾸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을 방치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핑계로 늘어진 옷을 입고 세수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며 대충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가장 먼저 그 비참함을 감지합니다.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증명하는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내일부터는 집안에서도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옷을 입으십시오. 깨끗하게 세탁된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기십시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당당할 때 당신의 내면에서도 그에 걸맞은 위엄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식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소박한 반찬이라 할지라도 정성껏 그릇에 담아내고 스스로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왕처럼 대접할 때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초라한 노인으로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침묵의 성소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정막을 지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소음들은 당신의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줄 뿐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오직 정적 속에 머무는 훈련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마치 가시처럼 당신을 찌를지도 모릅니다. 억눌러왔던 불안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당신은 진정한 평온의 바다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정적 속에서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내면이 속삭이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 침묵의 시간은 당신의 정신에 낀 타인의 먼지를 털어내고 오직 당신만의 본질로 충만해지는 성스러운 의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일 단 한 줄이라도 당신만의 문장을 기록하거나 고전을 옮겨 적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쇠퇴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욱 투명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내십시오. 혹은 수천 년을 버텨온 성인들의 지혜를 한 글자씩 옮겨 적으며 당신의 영혼을 그들의 높이로 끌어올리십시오. 글을 쓰는 행위는 당신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홀로 서재에 앉아 펜을 든 노년의 뒷모습은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강연하는 젊은이보다 훨씬 더 묵직한 권위를 가집니다. 지식과 지혜로 내면을 채운 사람은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주변을 압도하는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 향기가 바로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읽어내는 품격의 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긴 항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독이라는 지독한 괴물을 어떻게 하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초라해 보이지 않는 법, 그것은 결국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쓸모가 없어졌고 당신의 시대는 지나갔으니 적당히 남들의 눈치나 보며 조용히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무례한 세상의 목소리에 당당히 대답해야 합니다. 나의 시대는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세월은 위대한 걸작을 만들기 위한 습작이었을 뿐이며 홀로 남겨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성할 진정한 절정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고귀합니다. 당신이 겪어온 수많은 시련과 기쁨,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견뎌낸 당신의 영혼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곁을 떠났다고 해서 혹은 세상이 당신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장식들이 떨어져 나간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본연의 아름다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때입니다. 혼자 있어도 초라하지 않은 사람, 아니 혼자 있기에 비로소 완전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고독이 짙어질수록 당신의 품격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고, 당신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지혜는 더욱 맑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서재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외로운 밤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굽어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워주고, 당신의 흐려지는 눈동자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는 단단한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한 초인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수많은 선인이 걸어갔던 그 고고한 길을 당신 또한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가 타인의 박수가 아닌 당신 스스로를 향한 찬사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혜의 서재는 언제나 이 자리에 머물며 당신의 고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품격 있고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혜의 서재였습니다.